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열렸다면 3대 지수 상승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 변수가 좀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인 건데 또 국내에서는 환율 안정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죠. 오늘은 이런 문제 종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 열렸다면 좀 긍정적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오늘 그 추수감사절 휴장을 맞아서 우리 그 서 PD께서 준비한 내용을 보면 자막이 재밌는 것 같아요. 글로벌 자금 대이동, 연말 랠리 가능성. 시청자 여러분, 일주 전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분위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우리가 빅스 지수라든가 CNN, FG에서 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는 가장 일주 전에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떤 입장일까? 그리고 그동안 그 시장에서는 가장 비관적으로 인식했던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학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바뀐 것을 시청자분이 쉽게 이해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번 AI 거품에 상당히 그 선두격에 했던 사람이 마이클 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AI 거품에 대해서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학습 효과 때문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마이클 버리의 이 얘기가 시장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기관 중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동안 비관적으로 봤던 게 JP 모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면 내년에 S&P 지수가 한 8,000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 S&P 지수가 한 6,800 정도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좀 큰 폭으로 내년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미디 교수가 사실 굉장히 닥터둠이다 해서 굉장히 비관적인데요. 예. 이 AI 거품은 거품론보다는 AI가 생산성을 증대시켜서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에 도움이 된다. 그 메커니즘을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아주 그 메커니즘의 공급 체현을 이용해가지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시간을 갖고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기여한다 해서 극단적인 이게 기관에 해당되는 JP 모건 기관 중에서는 그다음에 개인 중에서 사실 루미니 교수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얼만큼 다른가. 또 서비께서 한 주 전에 비해서 연말 랠리 가능성을 왜 얘기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공감대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하면 AI 거품은 저희 방송의 새벽 방송에서도 계속 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는 너무 과대평가됐다 하는 이런 시각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AI가 과열이냐 거품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거품론까지는 지금 과하다 이렇게 진단해 주신 거고 산업계 시각도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챗GPT로 시작됐던 AI 대중화가 이제 시간을 조금 거치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AI 대전이라는 것에 초입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거품론 넣으면 증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 거죠. 그리고 정작 그 AI에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이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선두격에 해당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AI 거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했었던 이런 모습은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산업 자체에서 이렇게 평가들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산업 자체에서 AI는 2차 세계대전 나왔습니다는 이게 대중화되기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기 시작하고 손에 이렇게 들기 시작한 게 3년 전에 챗 GPT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가 AI의 대중화 단계다 하는 측면에서 챗 GPT들은 사실 상당히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었는데요. 그때에도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대중화의 첫 단계다. 근데 윤리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꽃을 피지는 않을 것이다. 골든골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했던 그런 쪽에 이렇게 지금의 거품론과 성격이 다른 측면에서 AI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만 하더라도 전부 AI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이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오면 전부 AI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정책이라든가 기업경영에선 AI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경영계획에선 전부 AI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든 경제정책과 기업경영에서 AI를 가장 중점으로 댄다면 결국 4차 산업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산업계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보는 전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AI 거품이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일제는 유아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가독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벤더 파이낸싱.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AI가 4차 산업혁명이라면 3차 산업혁명은 뭘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게 1990년대 인터넷 같은 이런 것이 3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가 1990년대 초반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가 특집을 다루기 시작한 게가 1990년대 초반이더라고요. 한국경제신문의 역사를 쭉 보니까 예.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년 전에 챗GPT가 똑같아져. 근데 그때 신경제 신화를 창출했던 것이 거의 한 9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면 챗GPT가 지금 AI의 대전이라 할 만큼 이렇게 되는 데는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을 주었던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시기보다도 한 3배 정도가 빠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너무 빠르니까 어느 단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이 거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누누이 말씀드린 펄이라든가 이런 개별 종목의 주가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니다. 산업계 이치라든가 AI 지표의 대중화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계 평가가 나오는 상태에서 대체로 AI와 관련돼 그동안 마이클 버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제시했던 의문이 대부분 AI 대전에 이렇게 개막이 되면서 해소되는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대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업끼리 싸우는 거를 넘어서 이제 국가별로 싸우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큰 하나의 적이라고 할까요? 상대라고 할까요? 중국이 될 텐데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과거에는 국가가 계획을 해서 기업들이 따라하는 형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레벨 플레이니까 자, 시장의 증시,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을 경제정책으로 이렇게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왜 모든 국가들이 AI 거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집중할까 하는 측면은 이건 한번 이게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번 뒤지면 영원히 이게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이 AI와 관련돼서 너무 빨리 가지 않느냐. 그러면 중국의 반성을 보겠습니다. 2015년에 프로젝트 2025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서방국에 되었던 반도체 자금률이 2025년 10년 동안 70% 이상을 끌어들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죠. 하나는 이 프로젝트 20에서 반도체 자금률이 바이든 정부 때 서로 맞붙는 상황에서 자금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2020년에 70%까지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챗GPT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뭐냐, 발빠르게 AI 플러스 액션 플랜 이 계획을 작동했던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계획 경제고 통제가 난 상태에서 모든 역량들을 좀 AI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생성형이라든가 인식에서 하드웨어 분야는 들렸지만 지금의 AI의 발전 과정으로 볼 때는 피지컬 이렇게 AI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는 지금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추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주도력 때문에 각국들이 여기에 따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단 기술의 경쟁은 공멸이 아니라 공생적이다 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각국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분장에서 지금 내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역량들을 걷다 놓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행정명으로 맨해튼 프로젝트를 발동했습니다. 이건 이달 24일에 발표했거든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5일이 되겠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AI 거품과 같은 이런 것이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 국가의 총동원해서 AI에 발전시킨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나왔던 AI 거품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지금은 연말에 랠리 가능성이 얘기될 만큼 AI 거품에 대해서 해소되는 이런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국이 공생할 수 있는 AI 대전들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서명했다. 이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면 조금 예전 사례를 봤을 땐 걱정되기도 그렇죠. 하는 게 네네. 있거든요. 그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자라든가 이런 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진영의 친트럼프 진영에 의해서 그걸 흡수하는 측면에서 법과 시장 경제에 올리지 않고 행정명령에 발전된다 하는 그런 쪽은 정책 추진 메커니즘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 후에 두 가지 양대 프로젝트가 있었죠. 하나는 마이런 프로젝트와 두 번째는 프로젝트 2025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마이런 프로젝트는 관세에서 환율로 전개되는 시나리오 상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마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장식했던 문제고요. 프로젝트 20계획은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가 중요하다. 금융의 실무보다 3대1 정도 넘는데 돈에 대해 주도권을 쥐는 것이 결국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장기 집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프로젝트 2025 계획입니다. 자, 1년도 안 됐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실패라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런 프로젝트는 민주지방 선거에서 수입물가 상승, 생필품, 절대 생필품 부정에 의해서 지금 공화당이 참패한 상황이고요. 프로젝트 2025 계획은 이게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공공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나왔던 이게 프로젝트 2025 계획이거든요. 원래 보수 이렇게 싱크탱크 기관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지가 이제 폐지가 되는 관계에서 연준의 폐지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뒷전에 물러가고 있습니다. 뒷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근거를 잃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AI는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 미국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위기를 극복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맨해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트럼프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요거는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에 부통령이 모를 정도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예.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총동원령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핵 개발을 승인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결과적으로 핵 개발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의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데 핵을 통해서 2차 세계전에 종료가 됐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렇게 맨해튼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맨해튼은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도 링컨 대통령 측에 이렇게 메이크 아메리칸 그레이트를 뒤에 붙여서 어게인을 붙여서 마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기 상황이 될 때는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맨해튼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자원을 총동원할까 하는 측면에서 세계 AI 협력에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하게라든가 그다음에 AI의 발전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문제는 결국 트럼프가 금융 지원을 할 것이다 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온 맨하탄 프로젝트. 이게 꼭 저는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폴로 계획이 있었죠. 인간을 달로 보내기 위해. 사실은 그때가 소련과 경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제 생각대로 이게 약간 유사성이 있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국가의 총동원령이라는 측면에서 예. 사실 맨해튼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폴로 프로젝트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그런 비유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60년대 미국 경제를 보면 케네디 존슨 장기 환기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또 존슨.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보면
전리품적인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노력 이상으로 경제가 됐고 베트남 특수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장기화이 됐거든요. 그만큼 뭐냐, 미국 경제는 장기화이 됐지만 미국의 자체 노력에 의해서 얼만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승리의 도체감, 2차 세계대전은 승리에 대한 도취감, 베트남 전쟁에 따른 특수 이런 것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미국 경제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리의 도취감이 되면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신행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1960년대에는 우주, 특히 달 착륙과 관련된 소련과의 전쟁, 우주전쟁이었죠. 근데 그때 뜻하지 않게 1966년으로 기억되는데요. 비록 무인이기는 하지만 루나 6호가 첫 착륙했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미국으로 보면 굉장히 소련에 대해서 주도권을 뺏겼다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가 총동원령이 된 겁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위기 상황에서 국가 총동원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존의 그 과학 능력이 축적된 상태에서 국가의 총동원에 있어다 보니까 1969년에 첫 유인으로 아폴로 11호 달 착륙에 성공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주전쟁이라든가 에이아 전쟁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번 뒤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에이아도 한 번 이렇게 왜 동참해야 되느냐 하면 한 번 뒤지면 복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당시에 우주 항공 전쟁에서 뒤처지던 소련은 결국 1990년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이렇게 7개주 공화국으로 분열돼서 결과적으로 메인주가 러시아 공화국으로 되는 이런 운명을 맞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상대가 중국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에이아 전쟁에서 뒤처지나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그 하나의 보전 내지는 만회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과 경쟁을 했었던 1960년대의 미국, 그리고 지금 중국과 기술 경쟁하고 있는 지금의 미국. 근데 하나 살펴볼 게, 말씀해 주신 소련의 루나 6호도 그렇고 기술 경쟁 초기에는 미국이 소련한테 졌었잖아요. 네네.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집권 1기 때도 그렇고 집권 2기 때도 보면 결국 대중 전략의 상당 부분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렇게 전략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그 정책은 집권 2기 때는 아직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이렇게 평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는 집권 1기 때에서부터 바이든 정부 때를 한번 트럼프의 전략상 중국과의 전략에서 어떤 성과를 이뤘을까 하는 것을 잠시 보면 집권 2기 때 이미 이렇게 실패다 하는 쪽으로 나오긴 합니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집권 2기 때 대중 전략에서 그것이 관세든 그것이 무역이든 그것이 AI든 다른 첨단 분야든 시청자분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집권 2기 때는 지금보다 대중 강경 정책을 취했습니다. 누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 근거가 나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중국을 적이다. 공산당을 뭐냐? 절대적으로 악으로 했습니다. 완전히 이부법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함무라비법전식 대응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성공했느냐? 성공했느냐? 그때는 초점이 첨단 기술, 중국은 첨단 기술 쪽으로 하는데 자 트럼프는 무역, 집권 2기 때도 무역 관세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제조업 2025 계획, 반도체 굵기 계획에 뒤처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추월 시점이 2040년으로 보다가 그것이 2025년 앞당기다 보니까 위기식이 당해서 바이든 정부 때 중국이 사실 모든 정책을 굵기라는 것을 하는데요. 미국이 아예 그냥 반도체 굵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특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격차를 다시 벌어져서 30년 이상 벌어졌다 이런 시각을 하고 있는데요. 집권 2기 때 지금 1년도 못 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 보면 사실 중국과의 경제 패권 전쟁에서 제대로 된 성과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본인 자신들도 전략에서 성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했던 동맹국을 좀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고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내년도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 확실하게 첨단 기술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로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승부수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는 점까지 짚어봤고요.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이제 사인이 됐고 내년부터 뭔가가 시작이 된다면, 그러니까 AI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더 커진다면 아마 시장의 관심은 AI 거품론 너머를 보게 될 텐데, 그러면은 혹시 지금의 엔비디아를 잇는 혹을 넘어설 다른 기업들도 시장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 분야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 사실 전체적 측면만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유학의 성장기이기 때문에 AI 기업들에 이렇게 경쟁하면 그 자체가 다른 기업의 경쟁력을 뺏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 테슬라가 삼성전자 그 감산과 가격 할인 정책 관련해서 작년에도 4월 분석했습니다는 당시에 보면 테슬라의 전략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의 이렇게 경쟁력을 시장을 뺏는 데 반해서 사실 감산 같은 삼성전자 감산은 오히려 초기 단계는 희생이지만 다른 기업을 도와주는 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처럼 AI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이 되면 사실 시장 자체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시장 자체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해서 시장이 넓어지면 매출액 기대가 되고 이윤 기대가 되니까 거품력을 사라지게 되는 배경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AI의 대전이다. 거품 해소일 때는 지금 AI 전체적인 거품보다도 어떤 업종이 주력할 것이냐, 어떤 기업이 주도될 것이냐 하는 그 측면이 지금 시장의 관심으로 이렇게 이전된다.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에 이렇게 하드웨어 측면에서 GPU보다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강점을 갖고 있었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구글이라든가 이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건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구글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구글보다 다른 기업이 있었겠냐?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납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는 저보다 신앵커가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구글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속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가려고는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제경제 읽기 시간에 이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 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논쟁이 생각보다 뜨거웠는데 또 하는 총재도 어제 금통위에서 군부를 좀 짚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고 봐야 되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 글로벌 대자금 이동 연말 랠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 측면에서 특집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는 그 여부에 있어서는 미국 증시에서는 AI 거품이죠. 지금까지 많이 다뤘습니다는 국내에도 연말 랠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하는 측면에서는 AI 거품 해소 여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안정시키냐 이게 이제 결국 관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종전과 다릅니다. 과거에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뭐 명문 학교에서 공부 여부와 관계없이 그만큼 경제 지식이 뛰어난 상태에서 이만큼 대원들을 속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오는 대안이 굉장히 좋은 것은 정책적으로 보면 현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뜨거웠죠? 어제도 저도 제목에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효과만 따지면 이렇게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이 효율이 큽니다 하는 쪽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앵커께서도 다른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 어제 국민분들이 나온 대직에서는 해외 투자 양도세 강화 범위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나가는 차원이거든요. 나가는 차원에 이걸 좀 줄여줘야 한국의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느냐 보다 근본적 대책이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 양도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이라는 거 한 면만 고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대규모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우리 국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세수 문제를 생각해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방안 이런 거 되는데요. 사실 세제 혜택적인 측면에서 국장의 매력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양도세 방안에 대해서 자 증세했으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감세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국장을 키워야 되거든요. 국장을 키워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배당소 등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최고세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쪽의 폴리시 믹스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이 안에 대해서 뜨겁게 되는데요. 자, 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서학개미일까? 탓으로 그렇게 하는 쪽에서 논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측면에 있어서는 어제도 10월 달에 무역세 적자가 61억인데 어찌됐든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68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서 얘기다. 그런데 외환당국책이 있지만 그래서 환율의 변동은 시장에서 해놓고 꼭 책임을 지면 외환당국에서 책임을 지려는 거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생적으로 프로그래머에서 공생적으로 이것을 환율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원화로 해외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매도하면 달러인데요. 원화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줘요.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달러로 갖지 말고 한국 원화로 원화로 환전을 이렇게 올 했을 때. 때는 예.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 공급이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알겠죠? 근데 이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 적자가 받쳐주느냐 한 측면입니다. 세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 달러로 원화로 단순히 환전하는 것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자금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거냐 문제, 이 문제를 좀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그 연결 메커니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당장 지금 급한 상태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쪽에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들어오는 쪽에 환율을 안정시키는 보다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경험하는 국가들은 낙인 효과 있는 상태에서 항상 밖으로 나갈 때의 환율 안정 방안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제 제시했던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방안이든 간에 정부에서 다양한 방안 가지고 지금 아마 어떤 방안을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가 달라. 지금 이제 그렇게 이렇게 타이밍을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무슨 뭐 공청회라든가 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정책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달라. 두 번째는 국민들이 제안한 원달러 환율 방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이 내어놓는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의견을 쏙 받아들여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모든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한 시그널대로 레스폰스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수용층의 국민들이 반응이 좋은 대안이니까 그런 정책 단계에서 흡수해서 이것을 추진할 때는 굉장히 빨리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안정책에는 시기는 빨리 좀 가져가 달라. 근데 시그널 주더라도 국민들한테 반응하기까지 시간을 거니까 시차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훌륭한 제안들을 좀 받아달라 하는 것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쟁을 논쟁으로 두지 않고 대안을 찾아가는 일이 지금의 여의도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